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9일입니다. 그러니까 총선 투표일까지 딱 6일 남았습니다. 오늘은 아주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6번이시고 그러니까 당선 안정권입니다. 외교관으로서 38년 동안 근무하시면서 특히 북미, 미국 담당을 오래 하셨고 핵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시고 외교부 1차관을 거쳐서 안보실, 청와대 안보실 제1차장을 마지막으로 해서 퇴임하신 조태용 차관이라고 일단 부르겠습니다. 네. 차관님을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나와주셔서. 우선, 경력은 나중에 따로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외교관 생활을 하다가 정치를 하기로 결심하실 때는 특별한, 고민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정치를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까? 예, 제가 뭐 30여 년 이렇게 공무원을 하면 공무원이라는 건 자기 얼굴이 없고 조직 속에서 팀워크를 맞춰서 일을 하는 자리입니다. 정치는 보니까 자기를 자꾸 드러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한테 오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왜 이렇게 하기로 했는가 하고 물어보시면 사실 두 번의 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재작년에 2018년 9.19 남북 군사 합의가 나온 걸 보고 저는 어떻게 이런 합의가 이렇게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우리 국방을 허물고 또 북한이 이걸 악용하면 결국 우리 젊은 군인들이 정말 희생으로서 희생으로서 결과할 수밖에 없는 이런 합의가 됐을까 하고 제가 참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제 이름을 걸고 기회 주시는 뭐 언론이나 이런 데 글을 쓰기 시작했고 또 말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 번은 작년에 있었던 우리 탈북어민 두 사람 강제 북송 사건인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 저렇게 하는 게 맞겠다 할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헌법을 저는 위반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법률가는 아닙니다만 헌법을 위반했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이 잘못한 게 있더라도 두 사람을 우리 감옥에 집어넣을 일이지 돌려보낼 일은 아니고 국제법도 위반했고 그래서 국제인권사회에서 또 유엔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정식으로 한국 정부에 서한을 3월 31일 날 보내서 항의를 하는 지경까지 됐는데 이걸 보면서 정말 지금 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제가 이제 목소리를 높이는 것만 가지고 좀 부족하고 뭔가 좀 더 해서 이 정책을 좀 바꿔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침 이렇게 오라고 하는 데가 있어서 좀 저로서 참 영광입니다만은 기회가 생겨서 조금 주저했습니다만은 앞으로 뛰어들어서 이제 몸으로 제가 한번 외쳐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두 개 말고 하나 더 보탠다면은 4.27 판문점 선언 그리고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서 연설을 하면서 자신을 남쪽 대통령이라고 격화시키고 김정은을 군부위원장이라고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문장에서 그렇습니다. 헌법 위반이 분명한데 더구나 남쪽 대통령이라는 말은 아주 생각을 깊게 해서 본인의 가치관을 담아서 한 발언인 것 같이 보이는데요. 지금 조금 약간 얘기가 옆으로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미 간의 동맹 관계가 근본이 신뢰가 많이 지금 허물어졌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중심에 뿌리에 뭐가 있느냐를 보면은 결국 북한을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표님 말씀처럼 북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냐 하는 것은 단순한 태도 문제가 아니고 이념과 철학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문재인 정권의 편에 설 수가 없고 그 반대편에 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문재인 정권의 외교 노선을 어떻게 규정합니까? 좀 정치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꼭 이렇게 말처럼 돼버리긴 하는데 실제로 저는 무능과 거짓말로 점철된 외교이고 그 결과는 우리가
이 지역에서 외톨이가 됐고,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우리의 위상이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모든 게 지금 이런 헌법에 맞지 않고 한미동맹에도 맞지 않는 외교 노선이 나오는 게 문재인 정권의 이념에 대해서는 주사파라고 그 핵심에 주사파가 있다고 공격을 해도 거기서 주사파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안 해요. 네. 그러면 그걸 인정한다고 봐야 되는데 주사파라고 하는 것은 주체 사상파라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김일성주의라는 뜻이거든요. 김일성주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주의로 신념화된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은 주체 사상 파가 아니죠. 그 계보가 완전히 다르지만 그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정책을 만드는 부서에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데 이건 사실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외교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면은 그 나머지는 모든 게 설명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김일성 손자인 김정은을 위한 외교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국군이나 국민의 안전을 희생시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일본과 미국과 불화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하고 그리고 시진핑에게 불종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하니까 이 외교의 출발점이 이 집권 세력의 이념과 사상에 있다는 것 이걸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닐까요? 그 말씀처럼 제가 이제 공직자 또 외교관 생활하면서 쭉 생각하고 배웠던 거는 외교 분야는 다른 분야보다는 초당적인 외교를 해야 되는 것이고 초당적인 외교를 해야 된다는 말 뒤에는 국민 전체가 국민 대다수가 지향하는 어떤 가치가 있어서 그런 가치에 기반을 둔 초당적인 외교를 하자는 거였죠. 근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인 생각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어떤 의견 대립이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초당적으로만 외교를 하자고 하는 말로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또 덧붙여서 이제 무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한 두 가지만 좀 예를 말씀드렸으면 싶습니다. 하나는 지소미아 이제 그렇죠. 종료 파동인데요. 지소미아를 종료를 시키겠다라고 이제 어느 누구라고 짐작은 갑니다만은 주장을 해서 그런 정책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 목적은 한일 간에 지금 크게 싸움이 붙어 있는데 미국이 우리 편을 잘 안 들어주니 미국의 팔을 좀 비틀어서 우리 편을 들게 하자는 거였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미국은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면서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을 포함해서 모든 고위 관리가 나와서 물밑에서 우리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내밀고 저희한테 강하게 압박을 했는데 사실 한미 간에 많이 의견이 다른 것 같아도 이런 일은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그럼 결과가 자기네들이 원했던 결과가 전혀 안 났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제 우선 그 무능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거짓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시키는 결정을 하면서 뭐라고 설명을 국민들께 해드렸느냐 하면은 일본이 수출 규제 문제를 해결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유예하기로 했다. 그때 이제 저도 좀 질문을 받았어요, 언론에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본이 수출 규제를 취소해 주겠다고 얘기했을 것 같지 않다. 근데 내 얘기를 들을 게 아니라 이거는 한 일주일 내지 2주일만 기다려보면 과연 정부의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걸 보면 된다. 어떻게 됐습니까? 수출 규제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안 돼서 잘못된 정책을 하고 이 무능이고요. 무능의 결과가 드러나면 거짓말을 덮어버리고 설사 그게 일주일 뒤에 지시로 드러나도 사과 한마디 없는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참 대한민국의 외교관으로서 우리 대한민국 외교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외교뿐만 아니라 외교하고 딱 붙어 있는 남북 관계를 종합적으로 본다면은 외교 안보인데 이 분야에서 문재인 정권의 정책은 이적 행위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적. 그러니까 적을 이롭게 하고 적을 이롭게 하니까 자연히 국군과 국익이 불안해지는 이적 노선 아닙니까? 남북 군사 합의는 분명히 북한한테만 유리하고
대한민국엔 굉장히 불리한 합의입니다. 그리고 사드 배치를 수도권에 안 하겠다는 것도 북한한테, 중국한테 유리하고 우리한테 불리한 거죠. 그렇습니다. 사드 3벌 합의 중에 하나가 그렇죠. 사드에 추가 배치를 않겠다고 그렇죠. 하는데 북한은 작년에 25발, 예. 올해 말에 9발 동안 단거리 미사일과 방사포를 그렇죠. 쐈습니다. 이게 과거하고 다른 것이 굉장히 정밀 타격 능력이 그렇죠. 향상됐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새로운 위협이라고 느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협이라고 느끼질 않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당연히 미사일 방어를 강화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드와 페이트리엇과 또 새로운 기술로 발전되는 미사일 방어 무기를 가지고 중층적인 방어 체계를 만드는 걸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사실은 1년, 2년 뒤라도 만들 수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 건 직무유기라고 또 하나는 생각합니다. 미스테리가 이렇게 되면은 민방위 훈련에 핵미사일 방어 훈련을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진 대피 훈련은 하는데 지진보다도 훨씬 더 가능성이 높은, 파괴력이 높은 핵미사일이 날아왔을 때 나는 어느 쪽으로 숨어야 되느냐를 우리가 모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쪽 정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핵미사일 방어 훈련을 하면은 국민이 불안해함으로 안 한다. 그러니까 선박에 참. 승선하면은 태선 훈련을 하는데 네. 태선 훈련을 하면은 승객이 불안함으로 안 한다 해가지고 세월호 사태를 맞는 거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거? 그렇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제 생각에는 북핵이 이제는 현실이 됐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북한이 절대로 핵무기를 우리한테 못 쓰도록 만드는 것인데요. 핵 억제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과거의 억제력만 가지고는 좀 부족해졌어요. 이제 북한의 실력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개념적으로 말씀 올리면은,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에 실행력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억제가 실패하면 안 되지만 만에 하나 실패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미사일 방어망이나 또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평소의 대비는 사실은 정부로서 좋든 싫든 해야 되는 것이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확장 억제, 익스텐디드 디터런스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더 구체화하고, 저렇게 하면은 확실히, 필요할 때는 평양에 대한 핵 공격까지도 하겠구나 하는 안심을 시키려면 어떤 장치를 마련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억제력은 말하자면 심리게임입니다. 심리게임. 목적은 뭐냐? 목적은 김정은이, 내가 남쪽에다가 핵무기를 사용하면은 미국의 핵무기에 의해서 대량 보복을 받아서 우리의 존재가 지구상에서 없어지겠구나. 이렇게 느끼면 이제 쓰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게 억제력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동맹국이 있는데 적이 핵무기를 가지게 되면 과거에 나왔던 얘기처럼 이 핵무기를 썼을 때, 대한민국을 향해서 썼을 때 과연 미국이 핵 억제력으로 보복을 해줄 것이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복을 하겠다는 공약을 책임있게 내놓도록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행동으로서 보완하기 위해서 나토식 핵 공유나 그와 유사한 체제를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그 핵 계획에 우리의 역할이 커지기 때문에 김정은 쪽에서 보자면 이거 대한민국에다 핵을 썼다가 하면 당장 이런 일을 당하겠구나 하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꼭 맨날 추가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무슨 전쟁하자는 거냐 하는 얘기가 꼭 나오거든요. 제가 정말 분명히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 억제입니다. 억제는 쓰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가 핵을 쓰기 위해서 뭐 이런저런 계획을 만들자는 게 결코 아니고, 절대 아니고, 김정은이가 핵 쓰는 거는 꿈에도 꿀 수 없도록 확실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쓰는 게 저희 목표인 것이죠. 흔히 요새 많이, 나토에서 하는 뉴클리어 쉐어링이죠. 네, 그렇습니다. 나토에서 5개 나라? 5개 그렇습니다. 나라죠. 정확하게 5개 5개 나라에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술 핵무기는 전시에는 그 나라와 공동 사용권을 갖는다는 거죠. 그 개념이. 그보다는 좀 기술적으로 복잡한 것 같은데요. 이제 그 핵 단추의 손가락은 미국 손가락만 여전히 있는 거고, 미국 대통령의 결정이긴 합니다만은, 만일에 이 미국의 유럽에 있는 동맹국들이 핵무기로 공격을 받는다면 확실히 핵으로 보복한다는 그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 5개 나라,
대상은 보호하는 대상은 나토 전체입니다만은 예. 5개 나라를 골랐어요. 독일, 터키, 이태리, 네덜란드, 벨기에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5개 비행기 중에서 그 전폭기를 개조를 해서 핵폭탄을 실을 수 있게 개조를 하고 평소에 핵폭탄을 떨어뜨리는 훈련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확실히 유럽 국가들의 어느 나라가 핵폭탄을 쓰겠다고 하면은 이거는 단단히 미국의 핵 보복을 각오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걸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F-35를 지금 도입을 시작했는데 F-35는 이중 용도 비행기입니다. 핵폭탄을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폭탄창을 저희가 개조를 하고 평소에 미국과 같이 우리 비행기도 같이 떠서 훈련을 하면서 유사시에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미리 손발을 맞춰 놓는 것이죠. 이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상대방에서 봐서는 이거 참 대한민국도 이게 이 핵 보복에 대해서 그 목소리를 가지고 있구나 하고 느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억제력이 있습니다. 그 중거리 미사일 금지 조약이 이제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무효가 됐으니까 한반도에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도록 하면 안 됩니까? 이거는 아직 미국이 결정을 못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중거리 미사일의 사정거리가 제 기억에 550km부터 5000km까지일 겁니다. 그래서 대체로 다른 거 다 이제 다른 고려 없이 정치적인 고려, 정치 외교적인 고려 없이 군사적으로만 따지면 사실은 한국은 조금 적한데 가깝다. 그래서 조금 더 떨어져 있는 쪽이 괌 같은 효과적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물론 이를 갖다 놓게 되면은 우리로서도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앞으로 이제 정해야 될 텐데 제가 이제 이 문제가 나오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군번이 안 맞는 사람이 끼어들어서 얘기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렇죠. 요번에 그 중거리 미사일 관계로 미국에서 요청도 안 했거든요. 사실은 그 상태에서 제 기억에는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가 열려서 그 질문을 하니까 난데없이 그러니까 안보실장이 대답해야 될 질문이죠. 난데없이 비서실장께서 나오셔서 아주 길게 정부 입장을 얘기를 해서 안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건 맞지 않습니다. 외교안보팀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똑같은 사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인도 태평양 전략에 한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 2년 전에 트럼프가 3년 전입니다. 한국을 방문했을 때 나왔던 문제인데 그때는 경제보조관이 나서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외교안보팀 일할 수 있게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너무 역할이 작아진 것 같아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권력이 강하다고 하지만은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성이 헌법에 의해서 보장되고 있거든요. 네. 헌법 제7조는 모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정치적으로 중립한다. 해서 권력이 헌법에 맞지 않는 명령을 내릴 때는 공무원이 헌법 7조에 의해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고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 외교부가 하고 있는 외교 정책은 통일부도 마찬가지인데 헌법에 명백하게 위반되는 행동을 아무 저항 없이 하고 있다고요? 그 탈북자 두 사람을 국내에서 재판하지 않고 강제 송환한 거, 이건 국제법 위반이기도 하지만 헌법 위반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헌법에 대한민국 전체가 영토로 돼 있고 국민들도 다 우리 국민들인데 또 이 9.19 군사 합의를 실무적으로 한 사람, 이것도 명백하게 헌법 위반이거든요. 헌법 위반이고 그건 전쟁에서 지지도 않는데 수도권 상공에 자국 비행기 비행 금지 구역을 만든 이라크도 아닌데 했다든지 또 지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태도라든지 그러면은 나중에 이거 처벌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공범이다. 언젠가는 문재인 정권의 반헌법적 이거는 탄핵이라든지 나중에 형사 사건으로도 다뤄야 될 부분이 많은데 아무리 그렇지만 공무원이 왜 부당한 불법한 명령을 수행을 했느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서는 제가 군 변을 좀 해주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군에서 실제로 작전을 담당하거나 북한의 도발 때 대처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참여를 했는지 못했는지 제가 알 수 없지만 제대로 목소리를 못 낸 것 같아요. 목소리를 내고 싶었겠죠. 근데 못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변을 좀 해주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들이 정권만 바라볼 게 아니고
국가 전체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해야 되지 않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